자, 오늘 시장 상황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던 경제학 교과서를 전부 다 다시 써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진짜 지표들이 너무 극단적으로 엇갈리고 있죠. 맞아요. 그 최후의 날을 대비하는 궁극의 안전자산이잖아요. 금.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는데 놀랍게도 바로 같은 날 가장 위험을 즐기는 자본이 모이는 곳이죠. 미국 나스닥. 역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단 말이에요. 네, 한쪽은 경제가 너무 완벽하다고 막 축배를 들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거대한 위기가 온다면서 깊은 벙커를 파고 있는 아주 기이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두 시장 중 하나는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도대체 지금 전 세계 자금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걸까요? 시장이 보내는 이 극단적인 두 가지 시그널은 현재 글로벌 자본이 얼마나 깊은 딜레마에 빠져 있는지를 아주 정확히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바로 그 딜레마의 실체를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2026년 4월 16일 기준 글로벌 시황 야간 브리핑 자료를 바탕으로 이 끝없이 쏟아지는 경제 지표와 뉴스들 속에서 정보의 과부하를 막고 여러분의 투자와 비즈니스에 직결될 핵심 인사이트만 추출하는 게 이번 심층 탐구의 목표입니다. 네, 오늘은 그냥 뭐 숫자를 겉핥기식으로 읊는 게 아니라요.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펀더멘털로 넘어가는 그 거대한 자본의 흐름 자체를 한번 분석해 볼 겁니다. 좋습니다. 우선 모두가 환호하고 있는 글로벌 증시의 그 안도 랠리부터 한번 짚어보죠.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 기대감하고 미, 이란 휴전 연장 낙관론이 겹치면서 시장에 그야말로 폭발했어요. 네, 수치가 그 폭발력을 완벽하게 증명하고 있죠. 맞습니다. 미국 나스닥은 기술주 중심의 상승세로 무려 3.54%나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2406.02포인트 사상 최고치를 뚫어버렸어요. 일본 니케이 EU도 마찬가지잖아요. 엔화 약세랑 수출주 강세에 힘입어서 56,734포인트로 역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네, 뭐 중국 상하이나 유럽 DAX 할 것 없이 전 세계 글로벌 지수 전반이 동반 상승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먹구름이 확 걷히고 햇살이 비치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비유가 딱 맞네요. 시장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 이겁니다.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전쟁이 끝날 것 같다는 기대감, 물론 이게 엄청난 호재이긴 하죠. 네, 엄청난 호재죠. 근데 휴전 협상이 막 오간다고 해서 당장 오늘 밤 기업들이 물건을 2배로 팔고 뭐 영업이익이 폭증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실물 경제가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단순히 전쟁 공포가 사라졌다, 전쟁 끝날 것 같다, 이런 심리적인 요인 하나만으로 이렇게 전 세계 지수를 사상 최고치로 멱살 잡고 끌어올리는 게 논리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이 상황에서 정말 매력적인 점이 바로 그겁니다. 주식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핵심 메커니즘인 리스크 프리미엄을 이해하시면 이 기현상이 아주 완벽하게 설명되거든요. 리스크 프리미엄이요? 조금 더 쉽게 풀어주신다면요. 네,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미래의 불확실성이 클수록, 즉 지정학적 위기라는 거대한 안개가 짙게 깔려 있을수록 기업의 미래 수익을 아주 높은 할인율로 깎아내립니다. 일단 디스카운트를 엄청 때려버린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기업이 내년에 100억을 벌 것 같긴 한데 당장 내일 중동에 미사일이 떨어져서 물류망이 붕괴되면 어떡하지? 이런 공포가 주가를 꽉 짓누르고 있었던 거죠. 정확합니다. 근데 평화협상이라는 뉴스가 그 거대한 중력을 일시적으로 확 꺼버린 겁니다. 기업의 실제 이익 창출 능력이 하루아침에 좋아진 게 아니고요. 이익을 짓누르던 그 과도한 할인율 자체가 거친 거다. 네, 시장의 시선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전쟁이라는 불확실성에서 어쨌든 경제는 굴러가고 기업은 돈을 번다는 명확한 펀더멘탈로 급격하게 이동한 거예요. 듣고 보니까 중력이 딱 사라지자마자 억눌려 있던 스프링이 본래 가치를 찾아가면서 무서운 속도로 튀어오르는 거, 이게 바로 지금 랠리의 실체군요. 네, 투자자들이 악재를 무시하고 랠리에 막 동참하는 심리적 배경이 바로 그 스프링 효과에 있는 겁니다. 리스크 프리미엄이 사라지면서 짓눌렸던 펀더멘털이 튀어올랐다. 아주 명쾌하네요. 자, 그럼 이 거대한 안도 랠리가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가장 밀접하게 느끼실 한국 코스피 시장, 여기에는 어떤 디테일한 파장을 일으켰는지 한번 줌인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국내 증시도 이번에 아주 재밌는 흐름을 보였죠? 네, 코스피가 무려 48일 만에 중동전쟁 이전 수준인 6,200선을 회복했습니다. 6,226.05포인트로 2.21%나 상승하면서 마감했어요. 근데 수급 데이터를 딱 뜯어보니까 굉장히 기묘한 그림이 나옵니다. 네, 아주 극단적인 엇갈림이 나타나고 있죠? 외국인이 168만 9천 주, 기관이 143만 3천 주를 쓸어 담으면서 그야말로 쌍끌이 폭풍 매수에 나섰단 말이에요.
큰데요. 네, 엄청난 규모죠. 근데 정작 개인 투자자들은 무려 496만 8천 주를 내라 팔아치웠습니다. 금융업이 5.38%, 보험이 5.11%, 현대차가 5.12%, 삼성전자가 3.08% 오르는 등 대형주들이 막 폭발적으로 상승했거든요. 로키드 헬스케어 미국 나스닥 상장 추진 소식 같은 이런 개별 호재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요. 이거 마치 파티 분위기가 막 무르익기 시작하는데 개인 투자자들만 서둘러서 코트를 챙겨 입고 비상구로 빠져나가는 것 같지 않나요? 도대체 왜 이런 엑소더스가 일어나는 걸까요? 개인들의 대규모 매도를 단순히 지금 랠리에 대한 두려움이나 소외감으로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이유가 있나요? 오히려 이게 굉장히 영리한 생존 본능, 그러니까 순환매 전략의 일환일 수 있거든요. 오랜 기간 박스권 장세랑 지정학적 리스크에 시달리면서 손실을 보거나 돈이 묶여있던 개인에게 이 6,200선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는 엄청난 심리적 저항선이자 탈출구로 작용하는 겁니다. 드디어 원금을 회복했다. 일단 현금부터 챙겨보자. 이런 강력한 차익 실현 욕구가 발동한 거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진짜 깊게 파헤쳐야 할 핵심은 개인들의 매도 심리 그 자체가 아니에요. 이번 기사에서 언급된 그 ETF 400조 원 시대, 이 단어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저도 이 자료 읽으면서 ETF 400조 원 시대라는 말이 현재 국내 증시를 다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이나 진공청소기 같다고 느꼈거든요. 이 막대한 패시브 자금이 도대체 시장에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자, 전통적인 주식 투자를 한번 생각해보죠. 펀드 매니저나 개인이 기업의 재무제표를 막 샅샅이 뜯어보고 저평가된 흙 속의 진주를 찾아서 투자를 하잖아요. 네, 좋은 기업을 싸게 사는 거 그게 투자의 기본이잖아요. 근데 ETF, 즉 패시브 자금은 그런 가치평가 과정 자체를 완전히 생략해버립니다. 코스피 200 지수를 추정하는 ETF나 반도체, 건설 같은 특정 섹터 ETF에 수백조 원의 자금이 밀려들면 이 돈은 오직 알고리즘과 시가총액 비율에 따라서만 기계적으로 분배가 되거든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 바구니 안에 있는 어떤 기업이 실제로 돈을 잘 벌고 못 버는지는 전혀 상관이 없이 그냥 덩치가 큰 대형주일수록 돈이 더 많이 꽂힌다는 뜻인가요? 정확히 그겁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그 막대한 자금이 개별 주식을 고르는 게 아니라 ETF라는 바구니 단위로 쏟아져 들어오다 보니까 그 바구니 안에서 비중이 제일 큰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대형주들만 끝없이 자금을 수혈받으면서 쑥쑥하는 거예요. 와, 그럼 반대로 그 거대한 바구니에 편입되지 못한 수많은 중소형주들은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철저하게 이 자본의 잔치에서 소외되는 거네요. 네, 완벽하게 소외되죠. 진짜 끔찍하면서도 완벽하게 이해가 되네요. 거대한 진공청소기가 거실을 밀고 다니는데 바닥에 있는 게 다이아몬드인지 먼지인지 구분도 안 하고 그냥 닥치는 대로 큰 덩어리만 빨아들이는 거랑 똑같잖아요.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ETF라는 막대한 자금이 발생시키는 필연적인 부작용이죠. 결국 지수는 계속 오르는데 내 계좌에 있는 중소형 개별 종목은 여전히 파란불을 켜고 있는 그 엄청난 박탈감. 현재 코스피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증시 양극화 현상의 원리가 바로 이 맹목적인 패시브 자금 쏠림 때문이었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의 차익 실현 매도도 이런 소외감을 견디다 못한 구조적인 이탈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죠. 자, 주식시장 이야기는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보죠. 거대한 먹구름이 걷히고 펀더멘털로 시선이 쏠리면서 랠리가 왔는데 동시에 한국 시장에서는 ETF라는 블랙홀이 대형주만 미친 듯이 빨아들이며 양극화를 만들고 있다. 여기까지는 아주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습니다. 네, 주식시장 내에서는 나름의 인과관계가 확실하죠. 근데요, 이제 시선을 주식시장 밖으로 딱 돌려보면 이 모든 논리가 완전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 채권, 외환, 원자재, 이른바 FICC 시장의 지표들을 보면 이거 완전 모순투성이거든요. 맞아요. FICC 시장은 지금 주식시장이랑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고 있죠. 그니까요. 한 발로는 엑셀을 미친 듯이 밟으면서 주식을 사는데 다른 한 발로는 브레이크를 부서져라 밟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요. 주식시장은 평화를 외치는데 실물시장은 왜 떨고 있는 건지 지표들 좀 볼까요? 네, 데이터들을 하나씩 대조해보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방금 전까지 우리가 분명히 중동 휴전 낙관론 덕분에 증시가 올랐다, 리스크 프리미엄이 사라졌다 이랬잖아요. 근데 WTI 원유 가격을 보니까 2.62달러가 상승해서 배럴당 64.8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네, 올랐죠. 중동 가스시설 피격 소식이 일부 반영됐다고는 치더라도 평화 무드라면 유가는 꺾이는 게 정상 아닙니까?
게다가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매파적인 FOMC 기조 때문에 OBP나 올라서 4.274%를 기록했고요. 금리가 오르는데 또 달러 인덱스는 오히려 하락하는 기현상도 있었죠. 네, 원달러 환율도 5.3원이나 내려서 1,475.93원, 원화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진짜 기이한 엇박자의 하이라이트는 이겁니다. 금이랑 비트코인의 동반 폭등이요. 그 두 자산의 동반 상승은 정말 상징적이죠. 평화가 오고 경제가 너무 좋아서 주식이 사상 최고치를 찍는데 동시에 최악의 위기에 대비하는 안전자산인 금값이 18달러가 올라서 무려 10만 3천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에 대표적인 초고위험 자산인 비트코인도 1240달러나 급등해서 장중 9만 2천 달러를 기록했고요. 지표들이 각자 딴소리를 하는 것처럼 보이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스마트 머니들은 지금 평화에 베팅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쟁과 위기에 베팅하는 거예요? 이 현상들을 조금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거대 자본들은 결코 한 가지 시나리오에만 모든 걸 걸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모순된 지표들을 해지, 즉 위험 회피라는 관점에서 보면 퍼즐이 기가 막히게 맞춰지거든요. 해치 전략이요? 네, 지금 스마트 머니들은 명백히 두 개의 얼굴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한쪽 얼굴은 위험자산 선호 심리예요. 나스닥이나 비트코인에 들어가서 랠리를 한껏 즐기는 거죠. 어차피 ETF로 돈이 밀려 들어오니까 이 유동성 파티에서 수익을 뽑아내야 하거든요. 파티장에서 제일 신나게 춤을 추고 있군요. 그럼 다른 한쪽 얼굴은 뭔데요? 그 이면에서는 지독한 인플레이션 우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유가가 평화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르고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오른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겉으로는 평화를 외치지만 물가 상승이라는 끈적끈적한 괴물이 아직 안 죽었다는 걸 채권과 원자재 시장이 가격으로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샴페인을 터뜨리면서도 동시에 물가 상승이라 화폐 가치 하락에서 자기 자산을 방어하려고 금이라는 궁극의 보험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위험자산 선호와 안전자산 선호가 모순처럼 보이지만 인플레이션 방어라는 목적 아래서는 아주 합리적인 양면 전술인 거죠. 와, 소름 돋네요. 파티에서 최고급 샴페인을 마시고 춤추고 있는데 한 손에는 언제 배가 침몰할지 몰라서 최상급 구명조끼를 꽉 움켜쥐고 있는 거잖아요. 네, 철저한 양면성이죠. 그리고 이런 거시경제의 복잡한 톱니바퀴가 우리가 있는 한국이라는 이 로컬 마켓의 정책과 딱 충돌할 때 아주 비극적인 역설이 발생합니다. 한국 시장에서의 충돌이요? 네, 자료에 나온 한국 정유업계의 상황을 보시죠. 국제 유가는 아까 말한 공급망 불안이나 인플레이션 우려로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정상적인 시장 논리라면 정유사들은 비싸게 원유를 사온 만큼 휘발유 가격을 올려서 팔아야 마진이 남거든요. 근데 한국은 지금 정부가 물가 잡겠다고 최고 가격제라는 상한선을 덮어 씌워놨잖아요. 네, 바로 그 정책적 리스크 지점입니다. 밖에서는 원자재 가격이 치솟고 있는데 안에서는 정책에 묶여서 가격을 올릴 수가 없는 거죠. 국제유가는 오르는데 팔면 팔수록 오히려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역설적인 늪에 빠진 겁니다. 글로벌 거시경제의 큰 흐름이랑 로컬 정부의 시장 개입이 충돌하니까 그 사이에 낀 기업의 펀더멘털이 순식간에 붕괴되는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거시지표뿐만 아니라 이런 정책적 변수까지 객관적으로 짚어봐야 전체 그림이 보이는 거죠. 네, 정말 시장은 거대한 유기체처럼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언제든 삐걱거릴 수 있는 복잡계 그 자체네요. 자,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의 환호성, 국내 증시의 양극화, 그리고 FICC 시장의 모순된 시그널까지 깊숙하게 파헤쳐 봤습니다. 그럼 이 모든 분석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다음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쳐야 할까요? 실질적인 캘린더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죠. 네, 앞으로 다가올 주간 주요 경제지표 일정을 보면서 체크 포인트를 찾아봐야겠습니다. 당강 4월 16일 오늘 중국의 1분기 GDP 발표가 있습니다. 예측치가 4.8%로 나와 있고요. 동시에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발표되죠. 네, 내일 17일 금요일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결정하고요. 주말 지나서 다음 주로 넘어가면 화요일에는 미국 소매 판매 지표, 수요일에는 테슬라 실적 발표까지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자, 그럼 이 수많은 일정 중에서 여러분이 소음을 딱 끄고 단 하나의 트리거에만 집중해야 한다면 그게 뭘까요? 단연코 오늘 발표될 중국 GDP 수치와 미국의 고용지표 조합입니다.
금리 결정이나 뭐 실적 발표 같은 굵직한 이벤트 다 제치고 왜 하필 그 두 가지가 트리거가 되는 건가요? 아까 우리가 안도렐리의 명분이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와 펀더멘털로의 회귀라고 분석했었죠. 네, 불확실성 거치니까 기업 이익에 집중하게 됐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기업 이익이 튼튼할 것이다. 실물 경제가 버텨줄 것이다. 라는 건 현재까지는 시장의 가설이자 기대감에 불과합니다. 오늘 발표될 중국의 경제 성장률, 그리고 미국의 고용 지표는 그 가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채점표거든요. 아, 성적표가 나오는 날이군요. 만약 중국 경제가 시장 예측치인 4.8%를 뛰어넘어서 긍정적으로 나오고 미국의 고용 지표도 탄탄하다는 게 확인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단순히 전쟁 안 나서 다행이다 수준이 아니라 거봐 내 말이 맞지? 기업들 돈 쓸어 담는다니까? 하면서 막 유럽이랑 아시아 시장 주변을 맴돌던 위험 회피 자금들이 완전히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겠네요? 네, 관망하던 매도세가 청산되고 완벽한 실적 장세로 2차 랠리가 폭발하는 그 트리거가 되는 거죠. 반대로 이 수치들이 무너진다면 지금의 사상 최고치 랠리도 모래성처럼 허물어질 수 있고요. 지금까지는 기대감으로 연 파티였고 이제부터는 그 파티 입장권이 진짜인지 검사하는 냉혹한 게이트가 열리는 셈이네요. 자, 오늘 저희가 짚어본 방대한 자료를 한 문장으로 압축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전쟁의 위협이 줄어든 것을 넘어서 막대한 패시브 자금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얽히면서 오직 펀더멘털만을 바라보는 새로운 장세가 열리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완벽한 요약이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깊은 탐구를 함께 하신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 고민해 볼 수 있는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 어떤 질문이죠? 오늘 저희가 ETF 400조 시대와 그에 따른 시장 양극화를 아주 깊이 분석했잖아요. 자본이 개별 기업을 하나하나 평가하는 게 아니라 몇몇 대용주와 거대한 알고리즘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이른바 자본의 자동화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네, 소형주는 철저히 소외되는 시대죠.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매일 재무제표를 뜯어보고 개별 기업의 가치를 발굴하는 그 전통적인 투자의 방식이 이 무자비한 알고리즘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할까요? 아니면 당신도 그 고집을 꺾고 이 거대한 자금의 파도, 패시브 펀드라는 알고리즘에 그저 조용히 올라타는 것이 훨씬 현명한 생존 전략일까요? 와, 자본의 자동화 시대에 가치 투자는 살아남을 수 있는가? 진짜 뼈를 때리는 질문이네요. 거대한 알고리즘의 파도와 맞서 싸울 것인가? 아니면 그 파도에 순응할 것인가? 투자자로서 철학을 송두리째 흔들어 볼 만한 묵직한 화두를 던져주셨습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앞에 이 질문을 띄워두고 스스로 해답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깊이 있는 분석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